스스로 본인한테 부여한 고민 시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가능한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그리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죠. 그 사이에 요르단과 이 아라비아 반도가 끼어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사실은 이제 영국의 넬슨 제독한테 패배를 해서 3년 만에 이제 철수를 해서 딱 3년 동안 지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라는 것은 배경을 살펴보면은 1789년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 코르시카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이라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 세력들의 이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집트 원정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주체 세력들이 자기를 이집트 원정으로 보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판단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런 군사 전략가로서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문학적 그리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집트 원정을 가면 이 군사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썼듯이 전함 328척과 그리고 육해군 5만 명과 더불어서 약 175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 전문가라든지 심지어 이 화가까지도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넬슨 제독,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전쟁 과정에서 이 경쟁 관계였으니까 넬슨 제독한테 패배를 하고 결국은 또 이집트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오스만 터키 연합군대한테 결국은 또 육상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3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그러한 전략이었지만 인류 문화사 관점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왜냐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동 지역의 근대화가 시작이 됐고 이집트학, 이집톨로지가 이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 내지는 그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은 신성문자와 민중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문자와 민중문자라는 것은 이집트 상형문자의 일종인데 이집트 상형문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성문자와 신관문자 그리고 민중문자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쓰여 있고 또 해독이 가능한 고대 그리스어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나폴레옹이 하고 같이 동행을 했던 이것이 그때까지는 이집트 상형문자가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석이 어쩌면은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독이 가능한 고대 그리스어 문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동일한 내용을 세 개의 문자로 썼을 거다라는 추정하에 그래서 획기적인 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해독을 했던 거는 실제로 샹폴리옹이라는 이 프랑스의 언어학의 천재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좀 이 이야기가 이 옆길로 자꾸 흐르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 샹폴리옹이 성장하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어떤 학문이 발달했냐면 일종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골상학이라는 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수상, 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이 골상, 머리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파리의 가장 유명한 골상학자가 우연히 이 샹폴리옹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지나다가 샹폴리옹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100년 만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한 언어학의 천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샹폴리옹이 마침내 이 로제타 스톤에 적혀 있는 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언어학자들의 경쟁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영국에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대형 박물관이죠.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이집트관이 있습니다. 이집트관이 세계 주요 도시에 대부분 이집트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뉴욕이나 베를린에도 이 대형 박물관에는 이집트관이 가장 그 풍성한 다양한 그런 유물을 보관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각계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전국에 보내가지고 주요 유적 유물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있었는데 영국한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이 강화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가 모아놓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는 이집트 유물을 영국에 넘긴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프랑스 군대를 죽이지 않고 영국 배로 프랑스까지 돌려보내준다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그래서 사실상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관의 대다수의 유물은 프랑스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프랑스 나폴레옹을 동행했던 프랑스 전문가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거는 다른 것들은 또 이집트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른 유물을 뺏기는 것은 억울하지 않았는데 로제타 스톤을 뺏기는 것은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이건 유일한 거니까. 그래서 로제타 스톤의 원석은 프랑스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그걸 탁본을 떠갑니다. 그래서 탁본을 떠놓고 이 언어의 해독만은 우리가 먼저 하자 해서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언어학자들의 경쟁이 일어났고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언어학 경쟁에서는 샹폴리옹 덕분에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샹폴리옹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전까지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집트 상형 문자는 중국의 한자처럼 이게 뜻글자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걸 해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샹폴리옹이 해독을 해낸 것은 이건 뜻글자가 아니고 알파벳 문자다라는 획기적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그걸 해독을 해낸 겁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는 알파벳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너무 짧기 때문에 이집트의 상징적인 이 피라밋, 이게 기자 피라밋인데요. 기자라는 것은 카이로의 외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에 3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만 드리려도 이거 뭐 1시간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인데 나중에 혹시 이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라는 겁니다. 이 투탕카멘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파라오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이 샹폴리옹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함에 따라서 이 이집톨로지가 발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그 해독이 안 되던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피라밋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그 왕들의 무덤 또는 귀족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쓰여진 이 문자들이 전부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왕덱이라는 게 기록이 됐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파라오가 근무를 했다, 재직을 했다라는 게 전부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이 그 투탕카멘의 분묘를 제외한 모든 파라오의 분묘는 전부 도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굴이 되지 않은 투탕카멘이라는 왕덱에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도굴된 흔적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해서 투탕카멘 왕묘를 찾는 게 그때 당시 고고학의 숙제였습니다. 이게 비로소 1920년대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파라오의 무덤이죠. 이게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 투탕카멘 전시실이라고 해서 특별관으로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를 가시면 꼭 들러보셔야 됩니다. 이 투탕카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또 한 3, 40분 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이야기 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그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면 구왕국 그리고 중간중간 파란 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과도기 때 혼란기였습니다. 가장 황성했던 것은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람세스 2세가 이제 신왕국 때 있었고 지금 다수설로 되어 있는 것은 람세스 2세 때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후에 이 신왕국 이후에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BC 525년부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무너뜨린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332년에서 AD 30년까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프톨레메우스 그 왕조가 그러니까 그리스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실은 이집트 문명보다도 더 오래되고 우리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더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집트 문명은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피라미드라든지 등등.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잘 안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라크에 근무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이 고대 유적지를 좀 둘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 사이의 그 평야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돌이 없습니다. 이 석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비옥한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은 이 모든 건물들이 돌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적 유물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람세스 2세 관련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돌이 없기 때문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햇빛에 말려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 쌓아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기도 했는데 그 후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바빌로니아 시기에 오면 이 단순히 이 태양에 그냥 말리기만 한 게 아니고 돌을 구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해졌죠, 벽돌이. 어쨌든 벽돌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 유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많이 안 알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시작한 게 수메르 문명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수메르 관련해서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수메르족의 기원은 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해독이 됐는데 그것도 1800년대 들어서죠.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이라든지 점토판 해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수메르 관련된 여러 자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메르 사람들은 머리카락 색깔이 검었다라는 거예요. 이 셈족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서양 사람들 비슷하게 약간 누리끼리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라는 이게 이제 벽돌로, 흑벽돌로 쌓은 일종의 그건데, 이 지구라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구라트를 쌓아가지고 그 맨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천신에 대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신전을 지었죠. 근데 초기에 지구라트 상부에 있었던 그 신전 양식을 보니까 이게 목조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컨대 이 어디에선가 이 수메르족이 이주를 해와 가지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새카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수메르 언어를 보면은 이게 고리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말하고 이렇게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랄 알타이어족과 비슷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지은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인공산이죠. 지구라트라는 게 인공산을 만들었다는 건 추정컨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건너왔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 지역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고산지대였을 거다. 그리고 나무가 울창한 산림지대였을 거다. 거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주를 해왔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을 그대로 본따기 해서 인공산을 짓고 그 위에다가 목조 건물 양식을 지었을 거다라는 건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수메르족의 기원은요, 어쩌면 우리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시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 셈족 종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르에서부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우르 지역에 가서 보면은 2.5m의 순수한 진흙층이 엄청 있는데 이건 엄청난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 종족에 대한 특징을 다시 이제 짚어보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번영의 기초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여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은데 뭐 27가지, 어떤 거 보면 39가지라는 설도 있어요. 이 역사적인 최초의 사실이 있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고대 수메르법 원리와 관습의 연장이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수메르 종족이 우리 현대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건데, 이 수메르 문명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냈고,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문자의 기원이 됐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에 27가지 최초라는 것에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최초의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쓰던 교과서, 그리고 가로수길, 상원과 양원 제도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수메르족이 이주를 해온 거는 지역이 남부라는 데인데, 남부는 제가 직접 우르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 때. 그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의 기원 문제가 됐던 그 샷 알 아랍 수로라는 거죠. 그 샷 알 아랍 수로가 합쳐지는 그 지점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나라, 구라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한강이라는 게 큰 강이라는 뜻이듯이 한강처럼 넓고 수량이 풍부한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템즈 강이라든지 뭐 이 프랑스에 있는 것들도 다 그 한강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천이하에 불과하죠. 근데 거기에 우르 지역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도 엄청난 수량이 있고 티그리스 강도 그렇고 합쳐져서 내려간 샤탈라랍 수로가 엄청나게 넓더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수메르족이 처음에 거기 정착을 했을 때 홍수가 자주 나니까 이 홍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단두 사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강력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아카드 문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아카드 문명부터는 셈계 종족이 됩니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아카드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생기는데, 바빌로니아 왕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이 법전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면, 그 전까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같은 내용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사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상대방 집안이 가해를 하면은 똑같은 복수를 하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걸 금지를 한 겁니다. 사적 제재를 금지를 하고 이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가 불의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현대 형법 제도하고도 비슷한 거죠. 개인의 복수는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점토판을 해독을 해본 결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참고로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은 길가메시는 실제로 존재했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거는 뭐냐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홍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르 지역이 홍수가 빈번했다고 그랬잖아요. 홍수 이야기의 그 스토리 전개 과정을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등장 인물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진 시점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점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의 원전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구라파 기독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엄청난 내용과 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비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다 해독이 됐던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바벨탑이라는 모형이 저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지구라트가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은 몇 군데 지구라트가 남아 있는데 꼭 저 모양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1로 꼽히는 건 역시 피라미드죠. 신바빌로니아에서 세워졌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죠. 그 신바빌로니아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약사를 보면 수메르, BC 4000년경부터 시작된 수메르족에서 아카드가 이제 통일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셈계의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는 전기 아시리아가 있고 후기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었죠. 바빌로니아도 구바빌로니아와 신바빌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들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르시아 문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인류 4대 문명의 하나로 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키루스 또는 사이러스 또는 그 우리 구약 성서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사진들은 이 페르세폴리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고레스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BC 525년에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그 처음에 이 모세가 람세스 2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가서 12지파가 정착을 하지요. 그래서 통일을 해가지고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다윗 왕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어받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두 아들로 분열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으로 나뉘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이 남아있는 것을 신바빌로니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유명한 이 신전,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신전을 파괴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바빌로니아의 수도였던 바빌론으로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빌론 포로 사건이죠. 그 신바빌로니아를 이제 사실은 신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때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다시 신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보니까 거기 이상한 애들이 잡혀왔는데 유대인들이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잡혀와 있는 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유일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가 나왔고, 그리고 이슬람이 파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페르시아 당시 고레스 왕 당시에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였습니다. 근데 조로아스트교도 유일신앙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이 봤을 때 이 처음으로 이 두 개의 유일신앙 별도로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해왔던 유대교와 조로아스트교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바로 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렸을 때 처음으로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페르시아 문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바빌론 포수가 풀리게 되고 고레스 왕을 칭송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문화는 이슬람 문화의 뿌리다라는 건데, 왜냐면은요, 나중에 이슬람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10년부터 이 모함메드가 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을 창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그 주체가 됐던 것은 사우디의 사람들이잖아요. 사우디의 군사들인데, 이 이슬람 제국의 군대라는 것은 용맹은 하지요. 왜냐하면 베두인 족속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사우디의 베두인 족속들의 이 문화적인 배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국의 문화, 이슬람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던 건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650년경에 이 이슬람, 이 사우디에서 발흥한 이슬람 제국 군대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문화가 이슬람 이 제국에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슬람 문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된 후부터 이 그리스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이 결국은 페르시아가 몇 차례 이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을 했다가 실패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죠. 마라톤 전투를 계기로 해서 생겨난 게 지금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배했던 전쟁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는 마라톤 경기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태백이라는 인물,
시성이라고 불려주는 이 이태백이 어쩌면 페르시아계일 것 같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란에 2번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포임, 시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은 어쩌면 이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 유식자들은 보통 수십 개의 시를 그냥 낭송을 할 정도죠. 그래서 이태백도 어쩌면 그쪽 후예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짤막한 작은 그림으로 봤던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왕국과 사산 왕국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현재 그 이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슬람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0년 기준으로 이슬람 인구는 57개국에 약 16억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숫자는 소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슬람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유대교나 또는 기독교와 다른 또는 불교나 뭐 등등과 비교해서도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교조가 살아있고 사망한 직후에 지상에서의 영광을 시연한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하메드가 57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던 610년에 처음으로 신의 계시를 받기 시작을 했고 2년 후엔 612년부터 포교가 시작이 됐고 그 포교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런 탄압을 받아서 메카에서 시작을 했다가 622년에 메디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원년은 622년이죠. 그 후 10년 뒤인 632년에 다시 메카로 돌아와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하메드가 죽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가 죽고 난 불과 632년부터 80년도 되기 전에 711년에 이 이슬람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인더스 강까지 지배를 하지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이제 엄청난 그런 건데 이베리아 반도에서 철수한 건 1492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0년 가까이를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1798년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객이 서구에 이제 이 이집트가 패배하게 되는데 그 기간 그러니까 711년부터 1798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는 이슬람 세계가 서구 세계보다 앞섰던 세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나 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서구 유럽 세력이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점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슬람 세계가 더 앞선 선진 문물 세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라는 것은 국제사회 형성의 결정적 요인, 지금도 OIC라는 이슬람 회의 기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 5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단기간에 이 광대한 영토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다원적, 다층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건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하메드의 생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이 모함메드라는 인물은 이 유복자입니다. 유복자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7살 때 어머니마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양육을 하지요. 근데 할아버지도 곧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랍어라는 게요. 저도 아랍어를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랍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언어가 뭐냐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아랍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랍어는요, 예를 들면 사전을 던져줘도 문법을 모르면 사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랍 지역에서 문맹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아랍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문법을 완벽하게 터득을 하면 아랍어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훈민정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랍 사람들도 아랍어가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모함메드라는 인물은 요복자로 태어나서 7살 때 엄마마저 사망을 해버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문맹아였습니다, 모하메드는. 그래서 이 코란이라는 게 모하메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코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아랍어의 내용을 보면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이 문맥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것이 이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이 주장을 할 때 모하메드가 일자무식 문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한 아랍어를 적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신의 계시의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지어낼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란이 신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게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리고 코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아가서 이 도망을 가서 했는데 이 두 시기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메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메카의 지리적 그거는 뭐냐면 이 중동 지역의 특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이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그네들은 이 제조업 기반을 형성할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축적한 종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을 중시를 하기 위해서 이 주요 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육상 실크로드가 2개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있죠. 그 해상 실크로드를 이루는 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홍해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상으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란의 그 페르시아만을 통해가지고 인도양으로 빠지는 2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만을 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숏커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 후에 형성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이쪽 아테네 그리고 동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는 페르시아만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루트로 개발이 된 게 홍해 루트인데 홍해 루트의 거점,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메카입니다. 그래서 메카는 그때 당시 동서무역의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었고 거기에서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신앙을 종시를 이제 가르치고
윤리적인 걸 강요를 하니 거기에 모여든 이 상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나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이 메디나 시기와 메카 시기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나중에 성과 속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의 구성 원리는 이 부족적 연대성, 이것도 나중에 토크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이슬람교의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교의 특징은 이 상인의 도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하메드라는 인물이 학교에서 아랍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이 대상 캐러반이라고 하는 중개무역에 종사를 했던 상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카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업을 위해서 온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용어가 상업 용어고 상업적인 용어고 포교 대상자들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상인의 언어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 셈족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 계약의 신과 계약을 중시를 하죠. 하나님과의 계약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중동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신의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슬람법 샤리아라는 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탈레반이라는 인물 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샤리아를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샤리아가 생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샤리아라는 뜻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것을 찾아가고 그 오아시스를 확보하고 오아시스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과 직결된 거죠. 그래서 샤리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샤리아가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전파한 이후에 불과 100년 안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정복한 나라마다 각각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률적인 규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의미에서 종교로 성립하게 된 건 코란보다도 이 샤리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종교로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슬람에서는 이 신의 의지로 선하게 결정이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나중에 이건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한 거는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슬람 종파로는 수니파, 시아파, 수피즘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하죠. 수니파라는 것은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나라는 건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서 메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태생을 했을 때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을 중시하는 게 순니파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이 기득권자들이죠. 시아파는 이 내면적이고 이 좀 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아파는 이 소수파로서 항상 수니파에 핍박을 당해왔던 그러한 그 사람들, 지금 이란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 수피즘이라는 게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이슬람의 종파는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수피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는 시아파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시아파보다도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수피즘에서는 샤리아를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불교에서 선종과 비슷한 개념이 수피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코란과 하디스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수니파나 시아파나. 다만 이 크게 다른 것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을 하실 거는 혈통을 중시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하메드가 사망할 당시에 자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수니파의 주장. 시아파는 지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 모하메드는 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라고 하는 이 모하메드로 따지면은 이 조카죠. 조카가 이 모하메드의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카디자라고는 외동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면서 조카인 가장 혈통상으로 유사한 알리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시아파인데, 그래서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인데, 이 수니파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대 부족 전통에 의해 가지고 원로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후계자를 지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4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만큼 시아파에서는 혈통을 중시해서 알리, 그리고 알리의 아들들, 그 자손들로 쭉 연결이 되는 이맘이라는 인물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시아파하고 순니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중동 정치, 지금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현대 중동 정치에 있어서 제가 현대 중동 정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키워드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데탕트입니다. 데탕트라는 것은 긴장 완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가자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라고까지 하기 너무 일방적인 거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카타르도 공습하고, 이게 중동이 이 전쟁 지역인데 어떻게 데탕트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동을 바라볼 때요, 너무 사건 사고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큰 흐름의 줄기를 잡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은 이 중동 지역은요, 나중에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유리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중동 지역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아바스 제국이 있었고, 이어서 셀주크 터키, 그리고 오스만 터키, 이런 움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 지금식의 국가 개념, 종족 국가 개념이 없이 그냥 이슬람 통째로 이 움마라는 공동체로 유지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 대신 이 엄청난 지역을 관할하는 이슬람 공동체 움마에서는 각 지역별로 부족 단위 또는 부족이 몇 개가 연합된 그런 유사한 부족 단위의 자치가 형성이 돼 있었던 시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지역이 현재 단위의 민족국가 개념으로 분리되기 시작을 한 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구체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민족국가 식으로 이제 개별 독립을 한 이후에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952년에 이집트에서 나세르 대통령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주창을 했던 게 이집트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이 아랍 민족주의가 팽배를 했었죠. 그러다가 1970년에 나세르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한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아랍 민족주의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가 70년에 나세르가 죽으면서 소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사우디에서 대규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슬람주의가 그 다음에 아랍 민족주의를 대체해서 중동 지역을 관할했던 정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까지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대립이 격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사우디에서 모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 저는 걸출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젊은 왕세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MBS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추구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입니다. 이거는 GCC라는 것은 그 걸프 지역에 있는 6개 왕정 국가들이고, 이 왕정 국가들은 다 산유국들입니다. GCC 국가들이 전부 이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자체 자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 비전 2030이 대표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해야 돼요.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는데, 외자를 투자할 외부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중동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그래서 MBS가 이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이 산업 다변화,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은 정치 안정화입니다. 그 안정화 이후, 그러니까 MBS의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에 현대 중동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실용주의, 주체적 실용주의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체적 실용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탕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탕트라는 키워드를 제가 잡았는데, 어쨌든 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GCC 국가들의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은 셰일가스 혁명에 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2009년 이후에는 제1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이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으로 대변되는 이런 산업 다변화 정책은 여기에도 나오듯이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라인이라든지 옥사곤 트로젠한데, 라인이라는 게 요건데, 요즘 이거는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높이 500m, 가로 120km, 500만 명이 거주하는 이런 이상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높이 500m는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가 500m입니다. 120km라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타워 높이의 건물을 서울에서 춘천까지 2개의 벽으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도시를 짓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더 라인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이 노렸던 목표는 뭐였을까? MBS가 이게 드로우 어텐션입니다. 전 세계에 이 관심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건축 설계라든지 건축 자재, 기법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가끔씩 문의를 해오는 한국 분들, 건축 관계자들도 있고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인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대로 될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될 거다. 그렇지만 여기에 빠져서는, 누락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발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건축 우리 미래 세계의 건축은 여기에서 새로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옴시티, 이 라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탕트의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지금 와서는 조금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때 이 미국이 추진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공히 인정하는 세 종교가 다 인정하는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유대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다 합쳐서 잘 살아,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좀 트럼프 1기 때, 지금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좀 길이 또 새는데, 어쨌든 이란을 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2015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거를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공통의 적으로 두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연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거청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2020년 이스라엘하고 UAE, 바레인, 그리고 그 후에 모로코하고 수단이 참여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이 됐고,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왔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좀 이따가 보면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도 됐던 건데, 어쨌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탕트의 움직임은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원래 이 단교가 2016년 1월 달에 있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7년 만이죠. 3월 달에 그것도 상징적으로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외교관계 재개 합의를 해서 대사관을 재개하고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그리고 안보 협력 협정, 무역 경제 투자에 관한 협정 예전에 맺었던 겁니다. 그걸 활성화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부터 촉발됐던 이란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이슬람주의가 이 발흥을 하고 이 지배를 하면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 간의 갈등이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그러한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2023년 이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실용주의로 변화됐던 극적인 그 전환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대탕트 움직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 간의 외교관계 체계,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시리아 내전이 종식이 돼가는 듯 하면서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 뭐 등등등등 이 대탕트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슈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중동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대탕트 움직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푹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이대로 내버려 둬도 죽을 바에는 뭔가 한번 이 새로운 변화구를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일어난 게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뭐 엄청난 건데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드리겠고요. 이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심지어는 올 6월 달에 이란에 기습 공격을 했고 지난 9월 9일에는 카타르까지도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게 아랍판, 이스라엘판 9.11 테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무소불위의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6월 달에 이란 기습 공격까지도 뭐 나름 용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9일날 시행했던 카타르 기습 공격은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랍 세계를 단결을 시켰고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상호 방위 협정까지를, 그래서 사우디가 유사시에 핵폭탄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역효과가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시리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냐면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부 상황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중동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요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 사태의 진전 동향에 따라서 중동 정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독특한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중에 중동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변질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집트 없이는 전쟁이 없고 시리아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쓴 분이 있어요.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79년에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 조약을 맺죠.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집트가 총대를 매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완벽하게 오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새로운 이 시리아의 이제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정권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평화협정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언젠가 미국은 그걸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맺어졌던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면 이 중동 지역에 상당한 평화가 보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리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시리아를 국가로 인정을 했고 유관계 수립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핵협상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도 이것만도 갖고도 1시간 이상이 걸릴 텐데 요거는 제가 이란에 근무하면서 직접 이란의 대사로 근무한 게 2012년부터 15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이란 핵협상이 진행되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래서 2015년 7월 달에 합의가 되는 걸 보고 빠져나왔던 그래서 이 핵협상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이 있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처음으로 했던 조치가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는 거였습니다. JCPOA라고 하는 건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게 그 조치는 이 핵협상을 이루었던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이란과 P5 플러스 1 또는 E3 플러스 3 같은 6나라 마찬가지입니다. P5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1이라는 건 독일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P5, 그러니까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라는 건 인류 전 세계를 대표하는 데다가 독일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P5 플러스과 이란 간에 3년에 걸쳐서 논의 끝에 맺어진 협정이었어요. 합의였어요. 그거를 이란과 미국은 그때 당시에 서로 못 믿으니까 그 JCPOA의 문항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또 이제 스냅백이라는 말이 자주 언론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스냅백이라는 건 뭐냐면 합의 당사국 이란 또는 P5 플러스 1 중에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원상 회복된다.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P5 플러스 1이 위반을 하면은 이란은 이 우라늄 재처리 농축 활동을 재개한다는 거고 만약에 이란이 위배를 하면 서방에서는 대이란 제재, 경제 제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란도 미국을 못 믿고 미국도 이란을 못 믿는 이행을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란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다 합의가 된 뒤에
P5 플러스 1이라는 건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니 유엔 안보리에 이 합의 JCPOA를 상정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인도스를 해달라. 다시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P5가 뭐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상정을 합니다. 그해 9월 달에. 그래서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인도스를 합의를 해서 성립이 된 게 JCPOA예요. 그런데 2018년 5월 달에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뀐 뒤에 이란은 이 JCPOA를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빠지면 이거 안 꼽는 찐빵이거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야 그거 말이 되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1년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한테 야 너라도 이 합의사항을 이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2019년 5월부터 그럼 나도, 그러면은 네가 스냅백 조항을 위반을 했으니까 그럼 나도 이 스냅백 조항에 의해 가지고 우라늄 농축 재개할 거야 하면서 재개를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 구라파들이 야 너 합의사항 불이행이잖아 해가지고 유엔에 상정을 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다시 이제 복구시키겠다는 게 최근의 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란 핵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응을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심의 논리가 작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개략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미안합니다.